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의 양식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낭원대사 탑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탑비란 어떤 것인지 탑비의 건립 전통과 전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낭원대사 탑비가 940년, 그러니까 고려 초에 건립됐습니다. 그렇다면 낭원대사 탑비 이외에 고려 초에 어떤 탑비들이 건립이 됐는지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낭원대사 탑비가 건립하게 된 과정,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낭원대사 탑비가 갖고 있는 양식적 특징과 이 탑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낭원대사 탑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님의 탑입니다. 저 언덕 위쪽에 있습니다. 탑비는 그러니까 승탑, 고승의 탑과 함께 건립한 비석을 말합니다. 이런 탑비의 건립에 대해서는 인도의 건탑 문화, 인도에서 이제 탑을 만드는 문화와 동아시아에서 비를 만드는 문화가 결합하여 탑비, 승탑과 탑비의 건립이 출현하게 됩니다. 낭원대사 탑비는 낭원대사 개청 스님의 탑비입니다. 834년에 태어나셔서 930년에 입적하셨습니다. 낭원대사께서는 사굴산문, 굴산사 범일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라 때는 국사의 예우를 받았고 고려 태조 때인 940년에 탑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탑비는 고려 초 탑비의 어떤 특징적인 양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선구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탑비가 어떻게 건립이 시작됐고 전개됐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려에 대한 예경. 그 불교는 석가모니 교주에 대한 예경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만 이 법을 전하는 승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이나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를 통해 볼 때 예전에 흥륜사에 십성이라 그래서 스님들의 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해인사 희랑대사상 등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의 진영도 9세기,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님의 탑인 승탑에 참배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인사 희랑대사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 탑과 비인데요. 이 앞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 앞쪽에서 절을 한다거나 예경을 드리기 위한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 법당에 들어가면 뒤쪽에 부처님 상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고승을 추모하는 그리고 예경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탑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예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록은 아닌데 수나라 때죠. 그다음에 당육전, 당나라 때입니다. 우리의 이제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이 수서에 보면 3품 이상은 비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귀부이수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까지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7품 이상은 가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규수 방부. 그러니까 그 위에 용이라든가 밑에 거북이가 있는 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비를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석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도 이게 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격식과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육전도 거의 같은 기록인데 비갈의 제도가 있는데 5품 이상은 비를 세우고 귀부이수비를 세운다. 그 다음 7품 이상은 갈인데 그 규수 방부 갈을 세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비, 비석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위에 이른 자만이 건립이 가능합니다. 3품 이상, 7품 이상만 만들었죠. 여기도 5품 이상, 7품 이상. 특히 귀부이수 형식의 비석은
비석 중에서도 상품, 그다음 5품 이상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와 위상이 높은 사람들만 건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탑비의 모습입니다. 이 비석은 이제 월랑선사비라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요. 요 가운데 부분을 비신, 몸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비좌죠. 비받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머리라고 보통 합니다. 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북받침에 이무기, 용이 있는 머리를 가졌다 그래서 귀부이수 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받침은 규수, 모를 죽인 그 위에 장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받침도 화려하지 않고 단순한 방형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방부규수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신분에 따라서 이 귀부 이수 비석이 훨씬 좀 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탑비가 언제부터 출현했느냐? 기록상으로 볼 때는 한 중국에서 한 5세기 중반에 비석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석은 그냥 비석이 아니라 승려, 스님들이 입적한 후에 옆에 탑을 세우고 승탑을 세우고 비를 세우는, 즉 탑비를 말합니다. 비석을 건립하기 시작한 건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법식에 따라서 입적 후에 탑을 세우고 그 옆에 비를 세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승담바 탑비를 세운 것은 가장 오래된 기록이 법진 스님, 북량시대 활동한 고승입니다. 5세기 중반에 입적해서 아마 이때 이 즈음에 탑비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립 전통이 계속 지나서 이 송고승전 조당집 이제 998년, 952년에 만들어졌는데 송대 이전의 스님들의 이제 전기죠. 그걸 보면 이제 탑비 건립이 보편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오와 타포를 받았다는 기사가 이제 많아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에게 시오와 타포를 받고 승탑을 만들고 탑비를 건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선종 스님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송고승전에서 당대 주로 활동한 스님들의 전기입니다. 시오와 타포를 받았다는 기사가 55명인데 그 중에 습산편 쪽, 즉 선승으로 분류되는 스님들이 40명에서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8세기 중엽경, 당나라 때죠. 그리고 우리로 치면 통신라 때부터 이게 점점 보편화된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다 아시는 것처럼 6조입니다. 보리달마부터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스님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입정료는 6세기부터 8세기 초까지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시오와 타포를 받은 것이 8세기 후반, 9세기 초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입적하셨으면 더 일찍 받아야 됐어야 되는데 이 기록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이때부터 한 8세기 중후반부터 이런 스님들에 대한 시오와 타포를 주고 탑비를 건립하는 전통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탑비들은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낭원대사 탑도 있고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신라 말부터 고려 시대에 걸쳐서 탑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탑비는 어떤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서한 비림에 비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탑비와 이제 스님들의 비석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이른 것은 639년경 건립한 것으로 보이는 지혜법사비, 그 다음에 도인법사비 663년입니다. 요 두 비석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위에 이제 이수가 있고 밑에 거북이가 있고, 근데 이 비석은 그냥 방형입니다. 단순한. 그리고 여기 대지선사비, 융탄법사비, 광지삼장 화상비, 요거는 이제 8세기 때 비석인데 다 귀부 이수형 비석입니다. 여기는 이제 머리가 깨져서 세월이 너무 흘러서 머리가 깨졌고 이수도 깨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800년 넘어갈 때 이 비석들
여기는 이제 밑에 방형 받침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세기 때부터 탑피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다음 당나라 때부터 특히 한 8세기부터 해서 시오와 타포를 받고 탑피 건립이 활발해진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비석은 신행선사의 비석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비석은 없어졌고 탁본만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략 14년, 779년 단속사에서 입적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을 태우고 화장을 하고 뭐 뼈를 묻은 지 거의 36년이 됐다. 그런데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이 스님을 기록하고 싶어서 이름탄 장인을 불러서 영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도를 만들어서 사리를 모시고 이제 개항을 피워 어쨌든 이런 마음을 장차 후대에 거울이 되고자 하였다. 이게 비석입니다. 비석의 탁본이죠. 그러니까 779년에 입적하셨는데 탑비 자체는 813년 거의 한 36년 다 돼서 이 탑비가 만들어진 경위를 적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스님들의 탑비로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장흥,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에 있는 보조선사 최증스님의 탑비입니다. 요 비석의 이제 기록을 보면 중화 3년 883년이죠. 이제 880년에 입적하셨는데 883년에 제자들이 행장을 모아서 왕경으로 가서 비명을 건립하여 불도를 빛내기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임금이 시호를 보조라 하고 탑보를 창성이라 하였으며 보림이 난 사해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이 선종에서 고승을 기르는 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적하시고 장례를 지내고 나서 제자들이 행장을 엮어가지고 이제 탑피 건립을 주청하게 되니까 시호를 내려주고 탑포를 이제 내려주고 비석을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884년에 이제 건립된 비석 탑비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탑비가 건립되는지 처음에 이제 스님이 입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 당시에는 주로 매장 아니면 화장이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을 먼저 세웁니다. 장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기록을 모아서 국왕에게 탑비 건립을 청합니다. 주청합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시호와 탑포를 이제 하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글을 지을 사람, 찬자, 글을 쓸 사람, 서자를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탑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비는 그냥 만들고 싶다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당시에 이게 이제 9세기 신라 말 기록인데요. 주로 매장하고 화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기록은 마땅한 것이 없고요. 이제 속고승전입니다. 속고승전 645년에 편찬됐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서역의 장이, 그러니까 서역이 인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 서역의 장에는 그 흐름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 화장, 수장, 토장, 임장. 법왕과 전륜왕은 다 같이 화장에 의하여 장례를 치러 세상에서 이것을 관습으로 존숭하게 되었고 나머지 다른 장례는 행하는 일이 드물었다. 이게 이제 인도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전해진 것은 오직 임장과 토장만이 알려졌고 임장이 그거죠. 그 풍장, 들판에 시신을 놓는 거죠. 토장이 매장입니다. 그래서 수장, 물에서 하는 수장과 화장 두 가지는 세간에 그 발자취를 따른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교하면 화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화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더 흘러서 정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하대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전이죠. 단속사 신행선사비부터 복림사 징경대사비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봤을 때 화장한 후에 했던 것은 단속사 신행선사가 유일합니다. 다른 기록들을 보면 매장했다 그러죠. 매장. 여기는 그냥 장사했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이건 매장,
장사, 가묘, 임시묘 만들었다가 탑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행선사 탑비는 탑본만 남아 있습니다. 813년에 건립된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신행선사 탑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다만 9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실상사 증각대사 탑비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받침의 위에 이제 그 몸돌은 없어졌습니다. 비석 자체는. 그런데 이러한 모양은 태종 무열왕릉비 경주에 있는 귀부 이수와 거의 그 형태적으로 흡사합니다. 거북이 몸에 그 머리도 거북이 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둥근, 위에가 약간 둥근 이런 비개석을 얹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중국 탑비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이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탑비의 형식은 곧 이제 바뀌게 됩니다. 주로 이제 884년 기록이 있는 비석입니다. 887년, 890년, 9세기 이제 말 비석인데요. 하나같이 전부 다 거북 받침이지만 용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도 둥근 형태보다는 옆으로 좀 널찍하게 돼서 그 상부에다 얹고 있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9세기 초에 건립된 이 신라때 비석에도 마찬가지로 용머리에 위에 비석을 덮고 있는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잠시 중국 비석을 좀 살펴봤었죠. 중국 탑비. 그럼 우리 것과 어떻게 다르냐 한번 좀 보면은요. 일단 거북 받침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신라 하대부터는 주류를 이루는 것이 거북머리가 아니라 용머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대 탑비를 보면 비머리에서부터 거북이까지가 거의 폭이 같죠. 그리고 비신 위에 이렇게 같은 위에 덮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이런 장식을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같은 거북 받침인데도 폭이 넓죠. 널찍하게 해 있고 위에다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수를 널찍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적으로만 봤을 때도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 모습을 보면 더 좀 우리의 귀부가 조금 더 이제 널찍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탑비가 어떻게 건립되었고 어떻게 전기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려 초기에는 탑비들은 어떤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본론격으로 말씀드리는 나온대사 탑비가 940년 고려 초에 건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남한여초 특히 후삼국 시기에는 탑비 건립이 현재 없습니다. 물론 없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어쨌든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탑비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정치적 혼란기 때문에 왕실에 이런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려가 통일을 한 이후에는 탑비 건립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있는 탑비들입니다. 870년 이전에 두 기, 5기. 그러니까 한 9기 정도가 이제 900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불과 한 20년 사이에 거의 한 10기에 가까운 탑비가 현재 전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한 10년, 20년, 30년, 한 40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아서 3개죠. 요때는 아예 안 만들어졌고, 요때 이제 그 신라 말 탑비들이 924년, 그것도 920년대에 3기가 만들어집니다. 쭉 안 만들어지다가. 그러다가 통일을 하죠. 고려가. 그 이후부터는 뭐 거의 10년 사이에 막 열몇 기가 만들어지죠.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백임을 알 수 있는 것이 흥령사 징요대사 탑비의 기록을 보면 스님이 900년에 입적했는데 탑비는 44년 후에 만들어집니다.
태자사 난공대사의 경우에도 입적한 지 38년 후에 건비가 되죠. 그러니까 요때 혼란기 때 입적하셔서 요때 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이사 성각대사 탑피도 마찬가지고요. 입적 2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 태조 때 보면은 제일 많이 만들어집니다. 8기가 현재 기록이 남아 있는데 실물과 937년부터 943년까지 불과 뭐 한 6년, 뭐 6, 7년 사이에 8기가 만들어지죠. 보면은 만들어진 것도 37년, 37년, 39년, 39년, 40년, 41년, 43년. 그러니까 이때 그냥 그동안 타피 건립이 지체됐던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왕을 이렇게 나열했지만 사실 연도로 따지면 거의 뭐 937년부터 950년 사이에 11개의 타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라 이제 하대부터 고려 전체까지 놓고 보면 신라 하대 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많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불과 몇십 년 안 됐는데 요게 이제 공백기를 거쳐서 만들어지다가 그 태조 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하나하나 한 게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거의 한 10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고려 초에. 그러다가 타피 건립이 확 줄어듭니다. 1년에 한 4기 정도만 굉장히 규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고려 후기까지도.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세기 후반부터 타피 건립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광종 때 이후 건립 대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특별한 규칙이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전에는 산문을 개창하거나 중창한 선사들이 만들었었는데 고려 광종 때 이후에는 국사 또는 왕사의 지위를 갖춘 스님들만 타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다 선종 승려들의 타피만 건립됐었는데 이후부터는 선종, 교정 구분 없이 타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요. 제도를 정비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승과 실행하고 승계제도, 그 다음에 국사 왕사제도, 승록사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승록사를 두어서 불교계 이쪽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사 왕사를 책봉하거나 이제 하산하는 스님들, 입적시 장례, 가무, 그다음 국경을 파견한다든지 진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승록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차 이제 타피가 고려 때 변해가는데요. 고려 초에는 태조 때입니다. 정치 지리적으로 요충에 있는 사찰에 고승을 주석시키고요. 이제 원주 흥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주에 있는 정토사 태조가 그 주석을 시킵니다. 절을 중건하거나 새로 지어서 그 다음에 입적 후에 이곳을 타피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피가 중복되어서 건립되는 사찰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찰은 사찰 한 곳에 타피, 승탑, 고승들의 것은 이제 하나 정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광종 때 이후에는 이 스님들을 이제 개경에 이제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좀 하산할 때가 되시면 하산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입적하시고 타피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경에는 타피 건립 사찰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하나 유일한 것이 이제 개송 영통사의 경우인데 대각국사 경우에는 이제 왕족이고 아마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온대사 타피, 이제 보현사, 오늘의 주제죠. 이제 본격적인 주제인데, 이 타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나온대사 타피를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찰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에 타피가 이렇게 있죠. 다 보셨을 겁니다.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거북, 귀부에 비신을 얹고 위에다가 이수를 둔 정면의 모습입니다. 용이 이렇게 감싼 모습까지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 화염 보주 형식으로 상륜 형식으로 위에 별도의 장식을 해놨습니다. 같은 비석의 모습인데요. 뒷 배경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비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절이 이제 조금씩 변한 모습입니다. 아마 요거는 아마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모습이었고요.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1930년대쯤 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축대가 다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절도 많이 쇠락했을 때 모습이고요. 비석도 뒷부분이 많이 묻혀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현사에는 그 중수 현판이 있습니다. 1860년에 제작된 것인데 여기에 기록을 보면은 그 절의 이제 창건 시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낭원의 일편석, 낭원의 이제 하나의 비석이 그 미타 근경, 뭐 예를 미타암 같습니다. 미타 부근에 불쑥 솟아 있다, 건립돼 있다 이런 기록이고요. 아마 그런 거로 봐서 남아리나 아마 고려 초에는 절이 창건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860년대 당시에 낭원대사 탑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낭원대사 개청 스님입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속성은 김씨고요. 경주 출신입니다. 화엄사에서 정행 스님에게 출가를 했고요. 이런 내용은 요 내용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강주 엄천사, 지금의 아마 함양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구족계를 받았고 오대산에서 통여 범일의 제자가 됩니다. 그 통여대사가 입적하자 이제 승탁하 탑비를 건립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규의 청으로 보현산사의 주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현산사를 중수했고 그리고 경혜왕 때에는 신라 경혜왕이 국사의 예를 표했다고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930년 9월 24일 보현산사 법당에서 스님이 입적을 합니다. 속세는 96세, 승납이 70세, 굉장히 장수하셨죠. 그래서 입적한 지 한 4일 후에 9월 28일에 서쪽 봉우리 석실에 임시 안치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승탑이 있는 부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임시 안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왕에게 탑비 건립을 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당시 태조죠. 시호를 낭원대사, 탑명을 오진지탑이라고 추증을 합니다. 그리고 채연이에게 비문찬을 명하고요. 구족달에게 글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임문윤이 글을 새겨서 940년 7월 30일에 탑비를 건립했다고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 비문을 창한 채연이는 신라 말부터 고려 때까지 가장 많은 비문을 찬한 인물입니다. 낭원대사 탑비의 탁본 모습입니다. 뭐 잘은 안 보이겠지만 뒤에 조금 더 가까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뭐 예전에 쓰여지는 건 다 아실 테니까요. 맨 이쪽 줄에 제목이 있습니다. 한 줄로 되어 있는데 고려국 명주 보현산 지장선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찰 이름이 지장선원이었습니다. 고국사 낭원대사 오진지 탑비명 병서 탑비명과 아울러 서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입니다. 아울러. 그리고 찬자는 태상 검교상서에서 견직명을 쭉 쓰고 채원이 봉 받들어서 교찬 이것은 어쨌든 왕의 명령으로 찬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자도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도 여기 앞에 자신의 이제 직위를 쓰고 구족달이 받들어서 글을 썼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서입니다. 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 일대기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가 어떤지 뭐 속성이 김씨고 경주 사람이고 이런 것부터 아버지는 누구고부터 그 출가하게 된 과정
그 다음에 활동, 업적 등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적하게 되고 어떤 장례를 치르고 타피를 건립되게 된 과정을 이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비명입니다. 기리는 거죠. 이 나온대사 스님을. 그리고 요 맨 밑에 쪽 왼쪽에 건립 일칙이 나와 있습니다. 천복 5년 우리로 치면 그게 이제 지금 서기로 계산했을 때 940년입니다. 그리고 각자 누가 글을 이제 새겼다 임문윤이라는 사람이 새긴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뒤입니다. 비석의 뒷면 비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의 모습인데 조금 더 잘 보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있고 여기에 글을 쓴 사람, 글을 지은 사람, 글을 쓴 사람의 내역 있고요. 여기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명, 찬하는 내용이죠. 스님을 기리는 명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각을 언제 세웠고 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거에 이제 이 탑비에 건립하는데 참여했던 인물들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스님들, 당시 사찰의 이 관여인 스님들, 그 다음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 신도 내지는 공직자들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도 이제 좀 말씀드렸죠. 이 지금 탑비가 있고 저 위쪽에 이제 승탑이 있습니다. 탑비는 승탑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탑비는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비는 주인공뿐 아니라 문중의 위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념물입니다. 함부로 만들 수 없다 그랬죠. 앞에 이제 몇몇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이 탑비 건립을 주청하니까 시오와 타포를 내렸다고 돼 있죠. 근데 그렇게 시오와 타포를 내려서 남아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했더라도 탑비가 안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비를 건립한다는 것은 그 문중의 위상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승탑을 먼저 조성하고 탑비를 건립하게 되고요. 그 승탑 같은 경우에는 장례장소 인근에서 아마 한 것 같고요. 대신에 탑비는 사찰 입구나 주요 경로상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념물이고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주 드나드는 입구, 경로상에 있어야지 이게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걸 같이 이렇게 이제 건립하는 경우인데 승탑과 탑비를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서 같이 이제 만드는 경우입니다. 하산소를 중창하거나 시기적으로는 같이 만들어지는 게 더 후대에 주로 속합니다. 사찰을 신축하는 등 이렇게 해서 아예 스님들의 탑과 비를 봉안할 장소를 따로 이제 정하는 거죠. 주로 탑비 건립 자격 변화 후에 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국사 왕사들 한정해서 이제 탑비를 건립하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 보현사의 항공사진입니다. 이곳에 스님의 묘탑이 있습니다. 근데 비석은 여기 있죠. 사찰 입구 경로상에 있습니다. 아까 19세기 중수연판 기록에도 미타 부근에 있다, 미타한 부근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비석은 그 경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흥 보림사인데요. 밑에 비석이고 저 위쪽에 스님의 묘탑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보면 여기 중심사의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순 쌍봉사입니다. 철간선사탑과 탑비인데 위쪽에 별도 공간을 조성해서 나란히, 거의 나란히죠. 이렇게 봉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돈사입니다. 원주 거돈사의 경우인데 여기 1025년에 이제 탑비가 건립됐는데 그 스님의 묘탑은 저 위에 있지만 탑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 입구 쪽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화순 쌍봉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여기에도 현재처럼 노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산 보원사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절의 중심 사이고 뒤쪽에 스님의 탑과 비를 이렇게 나란히 배치해 놨습니다. 원주 법천사지입니다. 최근까지 대규모 발굴을 통해서 이쪽에 이제 거대한 그 중심 사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로 칠한 부분이 그 탑 금당으로 하는 사찰의 이제 중심 사역이고, 이쪽은 생활 공간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인데, 그 지강국사 탑과 탑비는 오른쪽 위쪽에 별도 공간을 조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 밑에 보면 출입문이 굉장히 넓은 전각을 통해서 계단 올라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앞에 중심 건물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있는, 그리고 여기에 스님의 비석 탑비가 있고요. 여기 이제 탑 자리인데 현재는 지금 서울에 있죠. 지금 이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언제 이제 법천사지를 올지 말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만 보더라도 스님의 탑과 비를 별도로 봉환한 공간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나온대사 탑비에 어떻게 배치됐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배치 방식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부, 이수, 비석이라고 그랬죠. 밑에 귀부입니다. 그 거북 몸에 용머리를 하고 있고요. 위에는 용이 이렇게 휘둘러서 이제 서로 바라보고 있고, 위에 보주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의 사진은 흥법사 증공대사 탑비 귀부 있습니다. 비시는 좀 깨져 있고요. 현재 이제 현장에 귀부와 이수만이 있는데, 얼뜻 보면 이게 좀 다르다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중간에 재액이 있고 재액 양쪽으로 용이 배치되어 있고, 또 각 모서리마다 용이 이렇게 뻗어 있어서 이것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부의 경우도 훨씬 좀 선이 굵습니다. 그리고 발도 되게 크고 좀 과장돼 있죠. 그리고 장식도 문양이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각이 얕고 여기는 조각이 좀 크고요. 그리고 비받침이거든요. 비받침에도 이제 주위에 이제 장식을 돌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그 양식이라든지 봤을 때 조각 수법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940년뿐이 아니라 943년에 만들어진 정토사 법경대사 탑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수의 용의 배치도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액을 중간에 두고 용이 막 마주보고 있고, 또 사방에 용을 또 별도로 뒀고 그 한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930 이제 그 나온대사 탑비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비석들이랑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차츰차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광주사 진철대사비입니다. 937년에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이제 그 비받침도 낮고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이수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재액을 중심으로 빽빽하게 조각된 것을 사진상으로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939년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박물관의 야외에 있는데 보리사 대경대사비입니다. 보면은 이수도 이제 네모 반듯하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귀부의 모습도 좀 다르죠. 이수의 모습, 귀부도 보면은 얼굴도 굉장히 작고 이 모양도 나온대사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수의 용 배치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거의 좀 유사하죠. 처음에 비교했던 흥법사 증공대사 탑비 귀부 이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액을 중심으로 용이 마주보고 있고 막 서로 이제 뻗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밑에도 이제 큼직한 발에 이제 하갑이죠.
밑에 이제 백가죽 받침인데 여기도 굉장히 연꽃 모양으로 장식이 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갑의 장식도 선이 좀 굵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만들어졌다고 앞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정토사 법경대사 탑비입니다. 이수의 모습도 보면 낭원대사비보다는 그 이외의 비석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비좌에도 밑에 이제 장식이 밑에 흘러내리고 있고 좀 선도 이것도 역시 좀 굵습니다. 여기도 이제 장식성이 많이 하갑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비석을 보면 굉장히 낭원대사비와 좀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수의 모습이죠. 그 낭원대사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액이 없습니다. 제액이 굉장히 거의 유일한데요. 근데 여기 이제 이수의 배치를 보면 서로 이제 몸을 반대로 꽈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요것은 앞뒤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액 때문에 요 몸이 틀어지는 게 가려져 있는 것 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위에 화염 보주들을 장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세히는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거북이 이제 앞을 여의주를 몰고 앞을 내다보고 고개를 빼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여기 귀갑에 덮여진 형태의 하갑의 모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비자도 그 좀 낮은 편인데 여기에 이제 기둥 자리가 하나씩 다 표시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 다른데요. 좀 세부 사진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이 앞뒤로 용이 중앙을 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세도 보면은 귀부 자세가 거의 흡사하죠. 그리고 비자의 높이도 약간 낮게 돼 있어서 그 간략하게 깔끔하게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하갑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도 거의 뭐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귀부의 모습입니다. 귀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일부러 배치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요 순서대로입니다. 일단 비좌를 보면 여기 기둥 자리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고요. 위에는 연꽃이 덮여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꽃이 덮여 있고 여기도 기둥이 있고 연꽃이 덮여 있고 이쪽에 이제 문양이 이렇게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귀갑, 육각의 귀갑문도 비교적 얕습니다. 근데 거의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얼핏 봐서도 얕은 조각으로 육각을 표현한 것도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의 모습도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로 엉켜서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오른쪽에 이제 탑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약간은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배치 형식이라든지 위의 표현이라든지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돌아서 내밀고 위에 이렇게 화염보주를 얹고 있는 모습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비석은 뭐냐? 지금 먼저 계속 말씀드린 것이 낭원대사 탑비입니다. 940년에 만들어진 건립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탑비가 영월에 있는 영월 흑련선의 징요대사 탑비입니다. 4년 뒤인 94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비석은 탑비는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 탑비인데 정확한 연대를 모릅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글씨를 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대충 한 950년대에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낭원대사 탑비를 보면 앞서 보여드렸었는데 원주 흥법사지 탑비, 그 다음에 정토사 탑비 비슷한 식이죠. 이런 탑비와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이 타피들과 친연성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지리적으로 혹시 그러면 이게 뭐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느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강릉 실제로는 약간 더 위쪽에 있죠. 영월, 흑년선은 요거는 이제 지명 표시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여튼 요 언저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괴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있어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썩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원주 흥법사지, 그 다음에 충주 정토사, 뭐 여기 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일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940년경에 만들어진 진공대사 탑비 귀부 있습니다. 진공대사 충담은 입담 유학 후 개경으로 가서 왕사의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초부터 어쨌든 태조 왕건의 예우를 받았고요. 태조가 흥법선언을 중건해서 진공대사 충담을 주석해 했습니다. 그리고 충담 스님이 940년에 입적을 하거든요. 태조가 직접 비문을 지었습니다. 비문을 차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 왕이 직접적으로 챙겼던 왕실과 친연성이 있었던 스님의 탑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3년 후에 건립된 법경대사 탑비도 법경대사 현의의 경우에도 태조에게 국사의 예우를 받고 충주 정토사에 주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의가 입적하자 태조는 직접 제액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입적 2년 후에 탑비가 건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진공대사 충담도 직후에 입적 직후에 됐고 그 법경대사도 입적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들어졌죠. 반면 낭원대사 개청스님의 경우에는 신라 때 국사의 예우를 받았고 고려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적 10년 후에나 탑비가 건립됐고요. 같이 비교했던 그 영월 흥령선언 징요대사 탑비 같은 경우에는 900년에 입적을 했습니다. 근데 906년에 신라 효공왕으로부터 시호와 탑보를 하사받았고 탑비 찬자까지 정해졌는데 찬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원희가 924년에 비문을 다시 완성을 했어요. 근데 나라가 혼란하여 건립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후삼국 시대의 혼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적 44년 후인 944년에야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 유당 신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944년 고려 때 만들어졌지만 내용상으로는 신라 때 비석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직접적으로 좀 관여하고 이제 그런 인물들의 비석의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그 신라 때부터 만들어진 국가에서 만들어진 아마 국공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월광사 월랑선사 탑비인데요. 좀 많이 우리나라 탑비 중에서 가장 화려한 비석에 속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제액을 두고 용이 서로 마주하고 있고요. 내 모서리에서 용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또 용의 가운데 위에 이제 보주를 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그 귀갑이라니 거북의 조각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비자의 밑에 이거는 운문을 잔뜩 새겨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양식과 배치를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낭원대사 탑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다른 그리고 4년 후에 만들어진 흥령선언 징요대사 탑비 그리고 아마 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통일사사 탑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왕실과 좀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만들어진 탑비는 아닌 것으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살펴보면 이 탑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의 탑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식적으로 전혀 구분되는, 새롭게 구분되는 양식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낭원대사 탑비가 이런 양식을 최초로 선보인 탑비로서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는 개청 스님이 이제 신라 때 활동을 주로 했고 신라 때 예우를 받았고요. 그리고
입적한 후에, 근데 고려시대에 입적을 했죠. 930년. 그러니까 입적을 하고 실제로 이제 타피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고려 초죠. 그런데도 소위 말하는 왕실과 이렇게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찰, 그 다음에 스님들의 타피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요대사 타피도 이런 보현사 낭원대사 타피의 양식을 거의 계승하고 있고, 괴산 통일대사 타피는 기록이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 이런 것을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고려 초에 신라라든지 왕실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스님들의 타피의 양식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현사 낭원대사 타피는 그 양식의 성으로서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보현사 낭원대사 타피의 양식을 중심으로 또 타피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